나의 80대 어머니 김영희 씨는 그날도 창문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비치는 앙상한 그림자는 평생아 살아낸 한 여인의 초상이었지만 이제는 철저히 고립된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수현아, 지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에게 짐만 지우는구나. 어머니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모는 건 아파트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믿었던 자식의 배신이라는 것을. 어머니, 제정신으로 하신 결정이 아니라는 거 제가 증명하면 됩니다. 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가 어머니를 모실 거예요.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래, 그자는 어머니를 위한다는 가장 잔혹한 말로 내 어머니를 산채로 가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로서 세상을 바라본 것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딱 넉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나는 김수현, 냉철한 이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온 변호사입니다. 서류 한 장의 모순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지만 내 가족의 서류가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오빠 도윤의 태도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도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는 뜻 행세했습니다. 그는 이미 30년 가까이 아버지의 사업 자금을 교묘하게 빼돌려왔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어머니 영희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아파트는 상속 과정을 거쳐 어머니 영희 씨의 명의가 되었는데 오빠 도윤은 이제 이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마저 놓였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가 저 연세에 재산 관리하기 힘드셔. 명의를 나한테 돌려놔야 세금 문제도 깔끔하고 나중에 병원비도 내가 관리하기 편하지 않겠니? 편하다고? 그 편하다는 말에 담긴 오빠의 탐욕이 역겨웠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노모의 마지막 안식처까지 빼앗겠다는 그 잔혹함이 차라리 낯선 타인에게서 나왔더라면 덜했을 것입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자매들과 어머니의 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지우야, 너 카페 정사 바쁘잖아. 어머니 자주 찾아뵙지 마. 괜히 어머니 기운만 빼는 거야. 내가 전문 간병인 붙여서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 마. 그는 보호라는 명목하에 어머니 집에 최신식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그 렌즈는 어머니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동시에 우리 자매들이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앗아가는 차가운 논이었습니다. 얘들아, 오빠가 자꾸 나 혼자만 두고 싶어 한다. 너희 얼굴 못 보는 게 제일 무섭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 순간 나는 우리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고립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도, 소파에 앉아 TV를 보아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조차 도윤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고립이 어머니를 짓눌렀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오빠가 CCTV로 엄마 다 보고 있는 거 몰랐어? 알지만 그래도 도윤이가 핏줄인데 내가 이 일로 도윤이하고 너희 사이까지 끊어지게 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다. 어머니는 끝내 아들과 딸들의 관계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을까봐 두려워하며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립과 압박은 결국 어머니를 극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젠 내 뜻대로 살아야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외로움과 도윤의 압박에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 영희 씨는 결국 두 딸 수연과 지우에게 몰래 아파트를 공동 증여해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을 두 딸의 연대에 맡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등기소에서 연락을 받은 도윤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폭발했습니다. 어머니의 집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렸고 60대의 장남은 90 가까운 어머니 앞에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 천박한 것들한테 아파트를 넘겨요? 도윤아, 네게 해줄 수 있는 엄마의 마지막 결정이었다. 마지막 결정?
어머니가 온전한 정신으로 이런 결정을 했을 리가 없죠.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며칠 후 우리 자매에게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뜯어본 소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증여 무효. 오빠는 어머니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를 돈으로 재단하고 두 여동생을 천박한 재산 사냥꾼으로 몰아가는 오빠의 파렴치함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 소송 이기면 어머님은 내가 관리해야 할 정신병 환자가 되는 겁니다. 알아서 기회를 잡으세요. 아니면 어머니를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킬 겁니다. 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분이 마침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넣겠다는 가장 잔혹한 협박으로 변질된 순간이었습니다. 소송장을 받아든 나는 분노와 충격 속에서 어머니를 이 고통에서 반드시 해방시키겠다고 결심합니다. 오빠 도윤은 이미 어머니의 마지막 믿음까지 송두리째 짓밟은 것입니다. 그래, 김도윤, 네가 정신을 논했지. 네가 30년 동안 숨겨온 네 속의 악마를 법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내줄게. 이건 단순한 유산 싸움이 아니야. 이건 한평생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 어머니의 존엄을 되찾는 전쟁이다. 당장 오빠에 대한 반소를 준비해야 해. 단순한 앞다툼 방어가 아니야. 30년 전 오빠가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토해내게 만들어야 해. 오빠 도윤이 보낸 증여 무효 소송장은 단순한 법정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가장 잔혹한 폭력의 선언이었고, 동시에 우리 자매의 잠자고 있던 분노를 깨우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장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냉철한 법의 언어 속에서 오빠의 탐욕과 파렴치함이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어머니를 정신병 환자로 만들겠다고? 김도윤, 네가 감히 돈 때문에 어머니의 존엄까지 짓밟으려는 너를 나는 법의 이름으로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나는 곧바로 동생 지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 집 근처에서 아담한 카페를 운영하며 어머니를 살뜰히 보살펴온 감성적이지만 실행력이 강한 아이입니다. 지우는 이미 오빠의 협박에 충격과 분노로 눈이 벌겋게 충혈된 상태였습니다. 소송장 받았지? 오빠가 어머니를 겨냥한 거야. 단순히 재산을 돌려받으려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 어머니를 영원히 고립시키려는 거라고. 언니, 나 지금 당장 오빠 찾아가서 다 뒤엎어버리고 싶어. 우리 엄마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지우의 감정적인 격분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감정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이미 법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갑옷의 가장 약한 틈을 찾아야 했습니다. 안 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빠만 좋아해. 이 싸움은 증거와 논리로 하는 거야. 나는 변호사야. 법이 오빠의 칼이라면 나는 법으로 만든 방패와 창을 들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엄마는 정신병 소리 듣고 벌벌 떨고 계셔. 나는 단순한 아파트 증여 방어를 넘어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오빠의 탐욕은 찰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아버지를 기만하고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린 뿌리 깊은 죄였습니다. 오빠는 아버지 재산을 수십 년에 걸쳐 빼돌렸어. 특히 30년 전 사업 실패를 핑계로 아버지의 핵심 자금까지 손댔지. 그게 단순한 실패였을까? 오빠의 탐욕이 시작된 근원을 파헤쳐야 해. 나는 아버지 생전의 재산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옛 통장 사본, 도윤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법인의 등기부, 그리고 오래된 지출 내역 등을 끈질기게 파헤쳤습니다. 서류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며칠 밤을 세운 끝에 나는 충격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도윤이 주장한 30년 전의 사업 실패 시점에 아버지에게서 나간 거액의 자금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 투자와 심지어 고급 외제차 구매, 유흥비 등으로 흘러간 흔적이었습니다. 사업 실패가 아니었어. 위장이었지. 아버지가 치매 초기였던 그 무렵 오빠는 아버지의 위임장을 받아내 그 돈을 빼돌렸어. 30년 전부터 이 지옥을 설계하고 있었던 거야. 이 사실은 증여 무효 소송 방어를 넘어 오빠를 법적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수 있는 핵심 무기였습니다. 나는 지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지우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지우야, 내 계획이 바뀌었어. 우리는 아파트를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아. 오빠가 아버지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훔쳤다고? 오빠가 사업 실패라고 했잖아. 사업 실패가 아니야. 횡령이야. 30년 전에 횡령. 내가 증거를 잡았어. 이제 너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어. 지우의 임무는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도윤이 설치한 CCTV는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도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우리는 그 무기를 역이용해야 했습니다. 오빠가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어머니를 압박했을 거야. 어머니가 증여를 결정할 당시 온전한 정신이었다는 걸 입증할 증거가 필요해. CCTV가 보고 있는데 어떡해. 오빠는 거실과 현관만 봤을 거야. 하지만 부엌 창가나 작은 베란다는 사각지대야. 어머니를 보러 간 척 연기해. 그리고 그 사각지대에서 증여 당시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명확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줘. 간단한 일기, 메모, 이웃과의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노글 파일. 어머니가 증여를 후회하지 않고 도윤의 잔혹함을 피하려 했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면 돼. 어머니는 네 앞에서 가장 편안해하실 거야. 지우는 카페 주인이자 어머니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감성은 오빠의 차가운 감시망을 뚫고 어머니의 마음을 얻는 결정적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윤의 소송에 맞서 맞소송을 제기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간결하고 강력했습니다. 제1항, 아파트 증여 무효 소송에 대한 반박, 어머니의 명확한 증여 의사 입증. 제2항,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30년 전 도윤이 부당하게 빼돌린 재산에 대한 반환 요구. 김도윤, 네가 탐욕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야. 이건 네 재산을 빼앗는 복수가 아니야. 아버지의 명예와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되찾아주는 정의의 심판이다. 이제 30년 전의 진실이 법정에서 터져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언니보다 더 독하게 움직여줄게. 엄마의 눈에서 흐른 눈물만큼 너에게서 더 많은 것을 잃게 해줄게. 나는 사무실에서 자료를 쏟아냈습니다. 30년 전의 묵은 서류들, 빛바랜 통장 사본, 그리고 아버지와 오빠 도윤이 공동대표로 있던 법인의 폐쇄된 등기부까지. 종이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는 오빠가 30년 동안 가족에게 숨겨온 썩은 비밀의 냄새 같았습니다. 이놈 봐라. 30년 전 아버지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은 터무니없이 적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 사업 실패라는 세 글자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나는 아버지의 옛 거래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먼지가 쌓인 아버지의 금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의 사업 실패 이후에도 오랫동안 금고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마지막으로 금고를 연 시점은 오빠가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금고 대여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아버지가 어떤 물건을 주로 보관하셨는지 아는 직원 있나요? 중년의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중년의 서류나 귀금속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금고를 열 때마다 들고 가셨던 것은 낡은 공책 한 권이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공책? 중요하지 않은 물건인데 왜 금고에? 그리고 왜 그 공책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늘 한숨을 쉬셨을까? 나는 아버지의 옛 서재를 떠올렸습니다. 서재에 있던 작은 금고의 비밀번호를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5881.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도윤이 가장 먼저 금고를 열어봤지만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 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닐 것이라고. 오빠가 숨겨온 30년 전 진실과 연결된 암호일 것이라고. 5881.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했던 숫자가 무엇이었을까? 그때 동생 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호는 오빠의 CCTV 감시를 뚫고 어머니의 집에 잠입하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연기로 오빠의 감시를 따돌렸습니다. 엄마, 잠깐만 저쪽 부엌 베란다로 가요. 오빠가 거긴 못 봐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해요. 살 것 같다. 이젠 도윤이 그 눈알이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것 같아. 지우는 영희 씨가 가장 편안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증여에 대한 후회가 없음을 확인하는 대화 녹취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명의 우리한테 돌려주신 거 정말 괜찮으세요?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왜 후회해? 너희한테 준 게 제일 잘한 일이야. 도윤이 그놈한테 넘어가는 것보다 낫지. 나는 재산보다 너희들이랑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해.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것만 아니면 돼. 지우는 이 대화 녹취 외에도 도윤이 CCTV를 설치하기 직전 어머니가 쓴 짧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도윤이 자꾸 무섭게 한다. 수현이 지우가 도와줘야 한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는 어머니가 증여를 결정할 당시 오히려 도윤에게 협박당해 고통받았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지우가 연락했을 때 나는 5881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도윤이 도피했던 그 시절, 아버지는 도윤의 첫사랑에게서 협박 편지를 받았지. 첫사랑. 그래, 아버지는 그 여자의 이름을 금고 비밀번호로 쓰지 않으셨을 거야. 하지만 나는 30년 전 도윤이 사업 실패를 위장하고 만났던 여자의 이름이 오미숙이며 그녀가 도윤에게 보냈던 편지 속에서 5월 8일 8시 1분에 만나자는 내용이 있었다는 아버지의 메모를 찾아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아들의 불명예스러운 비밀을 잊지 않기 위해 그 시간을 금고 비밀번호로 삼았던 것입니다. 5881. 이 비밀번호는 오빠의 30년 전 불륜과 횡령의 시간을 박제한 아버지의 회한이었어. 도윤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야. 아버지의 명예까지 짓밟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든 거지. 나는 지우가 확보한 어머니의 정상적인 증여의사 녹취 파일과 내가 찾아낸 30년 전 횡령 증거를 결합했습니다. 이제 반소는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아들의 폐륜을 고발하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네가 확보한 자료 정말 중요해. 이걸로 오빠의 증여 무효 주장은 완전히 깨질 거야. 그리고 내가 준비한 30년 전 횡령 증거로 오빠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 거야. 판을 완전히 뒤집는 거야. 이제 시작이네, 언니. 엄마를 정신병원에 넣겠다고 협박한 그 대가 오빠는 치르게 될 거야. 오빠, 김도윤.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명예와 가족 이미지. 기대해. 네가 쌓아올린 모든 기만이 무너지는 순간을. 나는 아버지의 금고 비밀번호 5881이 30년 전 오빠의 횡령과 불륜을 담은 암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증거는 오빠 도윤의 증여 무효 소송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오빠를 법적으로 부정한 자로 만들 핵심 무기였습니다. 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며 오빠의 30년 기만을 만천하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돈이 사업 실패가 아닌 사적인 유용과 도피에 쓰였다는 것을 질면하는 거다. 30년 전 오빠가 만났던 그 여자, 오미숙, 그녀의 행방을 쫓아야 했습니다.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오미숙의 근황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도윤과 헤어진 뒤 결혼하여 현재는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도 도윤이 훔쳐간 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빼돌린 자금 중 일부가 오미숙 명의로 된 해외 금융상품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거래가 3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미숙 씨가 과거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 파일입니다. 30년 전에 받은 돈이 시드머니가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0년 전의 횡령이 현재까지 살아있는 증거. 오빠는 평생을 속였지만 돈의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미숙이 오빠 도윤에게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길 원치 않았고 도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줬던 돈, 그거 지금 소송에 휘말릴 것 같아. 당신 아내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래? 나한테 합의금 줘. 그럼 입 다물어 줄게. 도윤은 경악했습니다. 30년 전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유령이 되살아나 지금 자신의 완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는 오미숙의 입을 막는 동시에 우리 자매의 복수 계획을 막아야 했습니다. 도윤은 가장 치명적인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에게까지 거짓말을 하여 어머니와 우리 자매를 최악의 궁지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내 동생들이 지금 어머니를 속여서 아파트를 가로채려 하고 있어.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신데 그 천박한 것들이 돈 때문에 소송까지 걸었어. 내가 지금 이 가정을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 거야. 도윤의 아내는 도윤의 말을 맹신했고 이 사실은 곧바로 우리 자매에게 새로운 방해꾼이 등장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도윤의 아내는 동서지간인 지우에게 전화하여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시어머니를 꼬드겨서 재산을 홀랑 빼돌려? 오빠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알아요? 당신들 때문에 시어머니 정신병원에 보낼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니. 도윤이 자신의 아내까지 이용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가장 비열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곧 우리에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오미숙과 얽힌 30년 전 진실을 자신의 아내에게 숨기고 싶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오히려 잘 됐어. 오빠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법정의 판결보다 아내에게 버려지는 것일 거야. 그럼 우리가 언니를 설득해야 해? 말이 통할까? 설득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줘야지. 오빠가 30년 전에 횡령한 돈으로 오미숙과 도피하려 했던 사실, 그 증거를 언니가 알게 된다면 언니는 더 이상 오빠 편에 서지 못할 거야. 우리는 언니를 결정적인 증인으로 세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언니는 지금 우리를 돈에 미친 파렴치한 여동생들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의 탐욕은 30년 전부터 시작됐어. 아버지의 사업자금, 오미숙, 그리고 낡은 여행 가방. 이 모든 것이 오빠의 가정까지 파국으로 몰아넣을 거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우리는 오빠의 가장 깊은 치부를 건드려야 합니다. 그를 법정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반소장 접수했어. 이제 오빠가 공격당할 차례야. 오빠는 법정에서 우리가 30년 전 횡령까지 건드렸다는 것을 알고 완전히 당황할 거야. 다음 주 공판에서 오빠의 표정이 이야기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마침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차갑고 딱딱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원고는 오빠 도윤, 피고는 어머니 영희와 우리 자매였습니다. 어머니는 심신미약 상태라며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게 막은 도윤은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위압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변호사석에 앉아 오빠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올린 가짜 명예가 오늘부터 금이 가기 시작할 거야. 도윤 측 변호사는 어머니가 고령과 우울증으로 인해 재산 처분 능력이 없었으며 두 딸이 이를 이용해 증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CCTV 감시와 정신과 진료 기록 일부를 근거로 삼았고 상당히 논리적이었습니다. 피고 김영희님은 장남인 원고에게 모든 재산을 맡기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갑작스럽게 증여를 유도했으며 이는 원고를 배제하려는 기망행위입니다. 판사가 나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한 반소장을 제출하며 반격했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희는 원고 김도윤 씨가 제기한 증여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반소를 제기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재산은 물론 아버지의 유산 중 일부를 부당하게 유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분명 우리가 아파트 방어만 할 것이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 반응이야. 이젠 네가 우리를 공격하는 입장이 아니라 피의자로 몰린다는 것을 깨달았겠지. 도윤의 변호사는 당황하여 반소장의 내용을 확인했고 도윤은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노려봤습니다. 네가 감히 30년 전 일을 들춰? 김도윤 씨, 법정에서 함부로 발언하지 마십시오. 나는 반소의 근거 자료로 오빠가 아버지의 핵심 사업 자금 중 거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30년 전의 금융거래 내역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빠의 사업 실패가 위장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는 원고 김도윤 씨가 30년 전 아버지에게서 거액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에 사용된 내역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돈은 원고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었으며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어머니께는 사업 실패로 기망했습니다. 판사님, 이는 본 증여 무효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거의 재산 다툼입니다.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므로 기각을 요청합니다. 판사는 증거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두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듯 도윤 측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판이 끝난 후 도윤은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60대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김수연, 너 이럴 줄은 몰랐다. 니까지 게 감히 너 때문에 내 가정이 풍비박산 나도 상관없다는 거냐? 당신의 가정은 30년 전 당신이 아버지의 돈과 명예를 훔쳤을 때 이미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넣겠다는 당신의 협박에 비하면 이건 법이 당신에게 내리는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그의 가장 큰 약점, 가정의 파멸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의 불륜과 횡령이 아내에게 알려지는 것을 그는 죽기보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날 밤 지우는 도윤의 아내에게 접근하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도윤의 아내는 여전히 우리를 매도하며 지훈을 만나주려 하지 않았지만 지훈은 마지막 도박을 걸었습니다. 도윤이 오미숙에게 보낸 30년 전 편지 복사본 일부를 퀵서비스로 보낸 것입니다. 퀵서비스를 받고 충격에 빠진 도윤의 아내는 다음 날 새벽 지우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도윤의 아내는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오빠가 30년 전에 다른 여자한테 돈을 줬다는 게 내가 속았다는 건가요? 언니, 수연 언니는 변호사예요. 법정에서 쓰는 증거는 100% 진실이어야 합니다. 오빠가 언니 거짓말을 한 거예요. 돈 때문에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넣겠다고 협박한 것도 오빠고요. 언니는 자신의 남편이 30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조력제를 얻는 위기 속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외롭게 만든 오빠의 탐욕, 그리고 30년 전의 기만, 이 모든 악업이 이제 오빠의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의 손에 의해 포로될 차례입니다. 다음 공판에 오빠의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할지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법정에서 반소장이 제출되고 30년 전 횡령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드러나자 오빠 도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자신감이 아닌 추악한 공포로 이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하듯 도윤은 가장 잔혹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넣겠다는 협박이 현실이 될 줄이야. 오빠는 이제 이성을 잃었습니다. 다음 재판을 이틀 앞둔 날 아침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윤이 법원에 어머니 영희 씨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을 급하게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어머니를 지방 요양병원으로 강제 이송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언니, 엄마 집에 간병인들이 와서 짐을 쌌대요. 오빠가 엄마를 서울에서 멀게 떨어진 요양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오빠는 어머니를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켜 다음 재판에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오거나 증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납치되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법적 승리를 얻는다 해도 어머니를 잃으면 무슨 소용인가? 김도윤, 너는 진짜 핏줄도 없는 악마야. 다행히 어머니는 지우가 미리 고용한 새로운 간병인의 도움으로 이송되기 직전 집 근처 작은 임시 거처로 몸을 피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몸은 피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극도의 불안 상태였습니다. 수연아, 지우야, 오빠가 나를 완전히 가두려고 했어.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내 새끼한테 이런 취급을 받다니. 어머니의 절망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법적 대응보다 당장 오빠의 행동을 멈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동생 지우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도윤의 아내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지우야, 오빠 아내에게 가. 오빠가 어머니를 납치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30년 전 오미숙에게 보낸 편지 복사본 전체를 보여줘. 그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싶어 해. 우리는 그녀가 결정적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해. 지우는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어머니를 납치하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30년 전 편지 전문을 읽고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지우는 언니에게서 낡은 여행 가방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저 사람은 30년 전 그 여자한테 가려고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다가 이틀 뒤에 돌아왔어요. 그때 저 가방 속에서 아주 오래된 문서 같은 게 있었는데 오빠가 그걸 보고 온몸이 굳더라고요. 그걸 사업 실패 때문이라고 했어요. 낡은 여행 가방이요? 지금 그 가방은 어디 있나요? 아마 어머니 집 다용도실 맨 위칸에 버려뒀을 거예요. 다시는 보기 싫다고. 낡은 여행 가방. 그것은 30년 전 오빠가 사업 실패를 위장하고 도피를 시도할 때 사용했던 오빠의 기만과 아버지의 회한이 담긴 상징물이었습니다. 지우는 곧바로 어머니의 임시거처로 가서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용도실에 낡은 여행 가방 하나 있었죠? 아, 그거 도윤이가 30년 전에 버린 거. 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든 버리지 말고 꼭 챙겨두라고 했었지. 누가요?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다용도실로 갔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앉은 낡은 여행 가방. 그 속에서 지우는 30년 전 오빠가 오미숙에게 주었던 돈의 출처와 용도를 상세히 기록한 아버지의 자필 메모와 당시 오미숙에게 보낸 도윤의 약서거음, 공증을 받지 않은 사문서였지만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30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평생 자신을 속였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파멸을 원치 않아 증거를 숨겨두셨던 겁니다. 이 메모는 단순한 횡령 기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연민이었습니다. 이 낡은 여행 가방 속 증거는 오빠가 30년 동안 가족을 기만해왔으며 아파트 증여 무효 소송 자체가 탐욕과 협박에 기반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결정타였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어머니의 안전을 보장받고 다음 재판에서 오빠를 완전히 심판대에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도윤, 네가 평생을 숨긴 30년 전의 비밀이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네 아내의 입을 통해 법정에서 터져나올 거야. 이제 너의 모든 악행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거야. 드디어 마지막 공판날이 밝았습니다. 오빠 도윤은 평소와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납치하려다 실패하고 아내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 김수현, 오늘 이 법정에서 30년 동안 가족을 기만한 오가의 죄를 모두 까발릴 것입니다.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던 대가, 네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짜 명예가 오늘 완전히 산산조각 날 거야. 재판은 도윤이 제기한 증여 무효 확인해소 심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윤 측 변호사는 다시 한번 어머니 영희 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증여는 무효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피고 영희 씨는 고령으로 판단력이 저하되었으며 증여 당일에도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증여는 피고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 명백합니다. 내가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나는 지우가 확보한 어머니의 베란다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머니의 증여는 강요가 아닌 장남의 잔혹한 감시와 협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명확한 자기 결정이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들어보시죠. 도윤이 그놈한테 넘어가는 것보다 낫지. 나는 재산보다 너희들이랑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해.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것만 아니면 돼. 녹취가 끝나자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것만 아니면 돼 라는 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도윤은 낯빛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행한 가장 치졸한 협박이 그대로 공개된 것입니다. 이어서 나는 낡은 여행 가방 속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자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며 우리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국면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저희가 이 반소를 제기한 핵심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김도윤 씨의 탐욕은 어머니의 아파트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30년 전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조직적인 횡령과 기만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필 메모와 30년 전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비밀번호 5881의 은미까지 모두 상세하게 폭로했습니다. 원고는 30년 전 아버지에게서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이 돈은 오미숙 씨와의 사적인 만남과 도피성 자금으로 유용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아들의 명예 때문에 평생을 숨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닌 부친을 기만한 횡령입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를 토할 듯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사업 실패였어. 내가 다 책임지려 했단 말이야. 너희가 지금 없는 사실을 지어내. 판사는 엄숙하게 도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때 방청석 문이 조용히 열렸고 도윤의 아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판사에게 준비된 서류를 건네며 증인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보자마자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여기에? 당신이 30년 전에 나한테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었어요. 우리 가정을 지킨다고 했지만 당신은 나를 속였고 어머니를 협박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 거짓된 삶을 지탱할 수 없어요. 도윤의 아내는 증인 선서를 마치고 30년 전 낡은 여행 가방에 얽힌 일과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여 어머니와 자매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였다는 사실을 담담하고도 절교하듯이 증언했습니다. 도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명예와 이미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을 통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들은 재판부는 결국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 김영희의 증여 의사가 명확했으며 원고 김도윤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 또한 원고 김도윤은 30년 전 부친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에게 횡령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명한다. 망연자실한 도윤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재산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명예, 아내의 신뢰, 그리고 가족이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60년 삶 전체가 기만으로 쌓아올린 누각이었음이 법정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나는 승리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빠의 파멸은 곧 우리 가족의 파멸이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어머니 영희 씨가 법정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피난처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것입니다. 판사님, 잠깐 마지막 발언을 해도 될까요? 어머니는 폐인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은 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분노도 승리감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판사님, 도윤이가 잘못했습니다. 평생을 저희 아버님 속에서 살았습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제 마지막 핏줄입니다. 돈은 도윤이가 저희에게 갚아야 하지만 절연만큼은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남은 핏줄을 끊어내는 비극의 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머니의 극적인 용서 선언. 법정의 판결은 오빠를 단죄했지만 어머니의 연민은 오빠를 가족이라는 끈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오빠의 파멸이었을까? 아니면 어머니의 마지막 희생과 사랑이었을까? 모든 것이 해결된 후 나는 이 복합적인 감정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어머니 영희 씨가 선언한 마지막 핏줄을 끊어내지 않겠다는 말은 승리 뒤에 남은 우리 가족의 복잡한 감정 상태를 대변했습니다. 오빠 도윤은 부당이득 반환 명령을 받았고 아내에게 이혼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그는 재산, 명예, 가정을 모두 잃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연민 덕분에 핏줄이라는 가느다란 끈만은 끊어지지 않은 채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승리했고 우리는 어머니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것은 오빠의 탐욕이었지만 동시에 오빠의 삶 전체였으니까요. 냉철한 변호사로서 나는 승리했지만 핏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딸로서 나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어머니는 드디어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CCTV도 감시도 협박도 없는 평온한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는 지우가 마련해준 작은 텃밭에 꽃을 심으며 잃어버렸던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았습니다. 아휴, 이 공기 냄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도윤이가 씌운 그 감시의 눈알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 이제 아무도 엄마를 괴롭힐 수 없어요. 수연 언니가 다 해결해줬어요. 이 사건은 우리 자매의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냉철한 수연은 어머니를 지켜낸 든든한 법률가로, 따뜻한 지우는 곁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보살핀 치유사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네가 어머니 옆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고맙다, 지우야. 언니의 그 냉철한 머리가 없었다면 우린 이미 오빠한테 먹혔을 거야. 재판 후 한 달 뒤 나는 도윤의 변호사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윤이 부당이득 반환금을 분할하여 갚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좌절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발언 때문인지 도키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도윤이 잠시 머물고 있는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60대의 남자는 30년 전 아버지에게서 돈을 훔치고 달아났던 그 시절처럼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뭘 보러 왔니? 네가 원하던 내 파멸을 보러 온 거니? 어머니께서 왜 당신을 용서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핏줄 때문에. 당신을 완전히 내치면 당신이 세상에서 사라질까봐 두려워서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미쳤었어. 눈물. 저것이 30년 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오빠의 날것의 감정이었을까요? 나는 오빠에게서 잠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숨기셨던 그 연민의 그림자 말입니다. 나는 준비해간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소송 기록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낡은 여행 가방 속 아버지의 자필 메모 복사본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횡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을 버리지 않고 그 증거를 보관하셨어요. 당신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요. 도윤은 메모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짊어지셨던 그 회한의 무게를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나는 오빠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윤에게 주기적으로 안부를 물었지만 찾아오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도윤은 묵묵히 부당이득 반환금을 갚아나갔습니다. 수연인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냉철한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싸움은 재산을 되찾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고립시키려던 가장 끔찍한 압박에서 해방시켰고 가족의 진정한 사랑과 연대를 회복했습니다. 핏줄의 배신으로 무너질 뻔했던 가족은 핏줄의 연대로 더욱 단단하게 묶였습니다. 나는 냉철한 지성으로 정의를 실현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따뜻한 연민이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